뉴욕 증시가 7% 넘게 급락세를 보입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뉴욕 시장의 변동폭이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다 유가는 30%나 폭락세를 보이면서 걸프 전쟁 이후에 최대 낙폭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에 혼란세가 가중되는 가운데 연준에서는 단기 유동성 투입을 긴급하게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을 끌어올리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도 시장 자체가 변동성을 크게 보임에 따라서 주가 급락에 대한 비상대책으로 한시적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각종 공매도 금지에 대한 또는 공매도에 대한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내에 적어도 2차례 이상은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수익성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주들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면서 방어주적으로 은행주를 매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주가의 하락이 계속되니까 고민이 커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은행주들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7%포인트 하락이라니, 이럴 수가. 미국 증시, 다우지수가 서킷 브레이커라니,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전 30분이죠. 네, 아침에 개장과 동시에 폭락세를 보이면서 약 4분간 거래가 중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 7% 하락하면서,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9시 49분, 다시 거래가 재개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낙폭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의 이 뉴욕 증시 포인트, 상당히,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보인 이 이유에서는요, 그냥, 간단합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담감이었겠죠. 여기에 한몫한 이유는요, 아마도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펙 석유 수출 기구죠. 이 오펙에서 감산을 좀 합시다라고 얘기를 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감산을 하자. 왜? 석유에 대한 소비가 적기 때문에 석유 가격은 계속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감산을 해서 물량을 줄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런 가격적인 부분들의 안정성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오펙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감산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이 또다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가 추가 감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건 그거고, 뭐하러 우리가 석유를 감산을 해서 우리의 수익성까지 줄여야 되느냐? 안 된다 라고 러시아가 감산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감산에 대한 연장이 합의되지 않는다라면 계속적으로 기름은 더 퍼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시장에 수요가 없는데도 공급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사우디 혼자 단독으로라도 이 감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네, 사우디가 감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분위기가 좀 쉽게 줄어들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 이게 93년도였던가요? 네, 그 걸프전이 있었던 그 시기였죠. 그 당시보다도 더 많이, 그 당시와 비슷한 정도 수준의 낙폭을 보였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장중에 이제 30%포인트가 그 유가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배럴당 지금 30달러 초반까지 끌어내려온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프전이 이제 91년도였네요. 91년도에 있었던 그 걸프전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다는 것은 그 정도 위기가 왔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런 충격이라면
이 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제 전반에 걸치는 충격 자체가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이 브렌트유 가격 전망을 배럴당 30달러에서 20달러까지도 추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름값이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야, 이제 기름값 싸지겠다. 뭐 이런 예상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경제가 얼어붙고 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유가 자체가 위험 자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유가의 폭락은요, 경제의 붕괴 또는 주가의 하락 이런 식으로 같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많이 하락한 이후에 조금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만 그 하락 폭에 대한 상승이 미비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긴급적으로 무언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 유동성 투입을 늘리겠다. 이렇게 긴급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이라고 일단 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긴급적으로 무언가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단기적 유동성 투입을 늘리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으로는 사실 시장에 뭔가 도움을 주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하락을 했다라면 뭔가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금리만 인하하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이 된다라면은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그냥 이렇게 그냥 단기적인 어떤 유동성뿐만 아니라 이런 양적 완화의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도입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유럽 같은 경우는 더 큰 문제가 있죠. 주가는 더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유럽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리기도 애매한 상태고 양적 완화를 더 투입한다. 시장에 돈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힘들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는 것은 이것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져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점에 들어서게 된다면 이 포인트에서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또는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에서는 사실 대안이 많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정부가 더 많이 사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다시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다는 어떤 위기감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봐, 시장이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지 않을 것이냐, 이제 WDB 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 당연히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정도 변동성이 크게 한번 나타나게 됐다라면 보통은 이제 오늘 정도까지는 변동성이 한 번 더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투매에 대한 부분도 다 나올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말씀드린 공매도 대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의 하락보다는 반등 쪽으로 연결을 더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맞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의 저점권, 기술적 반등에 대한 구간들이 더 가까이 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 정도 포인트의 급락이 나타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심장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도를 많이 결정을 한다거나 투자를 뺀다거나 둘 중에 하나의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각 정부 부처들은 여기에 대한 뭐가 나오죠? 경제적 지원책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지지를 잡기 위한, 바닥을 잡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인위적으로라도 주가를 끌어올려서 상황을 안정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라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처럼 주가가 변동성을 크게 보일 때 주식을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주식 잘 지킨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더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않더라도 일단 보유 중진 종목들을 매도로 뺏기지 않고 홀딩세를 잘 유지하는 거, 그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반등이 곧 나올 것이다 라고 나올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공매도 금지에 대한 대책이 일단 나옵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런 주식시장의 폭락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라는 이 카드를 꺼내기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단독으로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과도한 주가 하락, 즉 펀더멘털 기업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과도한 주가 하락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면 안 된다. 이 상황에서는 공매도를 일단 금지하자. 근데 너무 늦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불만들 이제 와서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기 때문에 다행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공매도에 대한 금지가 진행되게 된다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완화가 되는 모습이 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기존까지 나와 있었던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수익이 커진 상태에서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대책안들이 마련됨에 따른 이런 후폭풍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바리케이트를 딱 쳐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지금 공매도가 들어가 있는 입장에서는 환매를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한다면 매수를 통한 이런 주가 매수 유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것을 또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죠. 공매도에 대한 환매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대체적으로 다른 매수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기술적으로 단기적 반등이라도 보여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매수를 같이 들어가야지 수익이 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런 공매도 금지 대책을 같이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라는 조치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공매도의 금지 기간을 기존보다 하루 더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건 주가 폭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막아서 거품을 방지한다라는 어떤 순기능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주가 폭락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공매도의 금지 아니 그것을 나서서 더 폐지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금융위원회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었던 것은 리먼 브라더스 그 금융위기 때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재정위기 때 이렇게 두 차례에 걸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이번에 다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도 사람들이 지난 금융위기 때와 지금의 상황을 많이 비교하시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시점은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여 정도로 주가가 계속 폭락세만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과는 비교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단기 상승이 없이 더 많이 한 적어도 30% 이상 더 하락세를 보이게 된다면 이런 포인트에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금융위기가 견줄만 하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자, 주가는 어느 정도 저점권을 이제는 잡아야 되는 상황이 좀 됐어요. 그래서 각종 대책들과 각종 이제는 여기까지는 아니야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부분들에서의 정부 정책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점이 가까워왔다. 정말 가까워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폭은 계속 커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변동폭이 커진 상태에서 정책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즈음이 저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단기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한 번 더 확대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겁먹지 말자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은행주 이야기 해드릴게요. 은행주 최근에도 이제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던데 은행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어주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왜 이렇게 되나요? 등등 여러가지 말씀들이 많습니다. 사실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요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 합의가 진행이 되면서 더 이상 경기 불안감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한 번 더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에서
연준이 기습적인 금리 인하 또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나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금리 인하가 다음번에 무조건 진행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당연히 진행이 될 텐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에 이번 연내에 2번 이상은 무조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금리를 다음 주에 또 내리게 되면은 지금 짧은 기간 안에 2주 안에 0.75%포인트 또는 그 이상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는 모습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한국은행도 같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 달에 임시 금통위를 열어서 금리를 인하시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기준금리가 1.25%포인트인데 이것이 1%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이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되면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내려가니까 수익성이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부분이라서 금리 내려가니까 수익성 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의 주가 하락이 진행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낮아졌지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나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은행주들은 돈놀이하는 기업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예금금리가 낮아짐이고 대출금리도 같이 낮아지는 거죠. 대출금리가 낮아진 만큼 예금금리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 마진율이 굉장히 또 그냥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마진율이 3%였다 그러면 그 다시 내려간 만큼 마진율은 3%를 유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물론 예금에 저축하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왜? 금리가 적으니까. 그렇지만 위험자산이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보이는 시점에서는 원금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서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성이 줄어든다? 글쎄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주가의 하락 포인트가 금리 인하는 수익성 악화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은행주들에 대한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죠. 실질적으로 은행주들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대 마진의 어떤 축소로 인해서 수익성이 나빠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금리가 이제 올라가야지만이 물론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은행주들이 과연 이렇게까지 주가가 내려갈 만큼 그렇게 과도한 그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느냐 그렇게 본다라면 절대로 아니란 이야기죠. 왜 그냥 의미적인 말들이 은행주가 뭐 아무 이유 없이 방어주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얘네들은 금융기업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식의 포인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번 리먼 때처럼 그렇게 그런 무리한 그런 투자가 진행됐다거나 무언가 잘못된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은행주들은 안전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주가가 계속 하락하니까 이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은행주들에게 더 매력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당입니다. 배당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벌어지죠. 수익성은 일단 그대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 조금 악화가 되더라도 크게 뭐 이렇게 적자로 돌아선다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배당은 꼬박꼬박 줄 텐데요.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주당 받을 수 있는 배당률이 더 많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매력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은 저점을 잡았을 때 이런 돈이 많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은행주들만 우리가 다룰 것이 아니라 대형주들 같이 보셔야 됩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대형주들은 오히려 지금 같은 위치에서는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보통은 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연말 시즌에서 좀 봐야 된다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배당은 다른 쪽으로 보셔야 돼요.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사를 잘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시장 상황 때문에 억울하게 주가가 폭락세를 만들어서 많이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자기 가치를 찾으러서 움직이려고 할 것이고요. 원래 배당률이 5%였다. 근데 주가가 폭락해가지고요. 그 배당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까지 배당률이 높아졌어요. 그렇지만 주가가 연말까지 다시 올라가서
이전에 있던 수준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률은 다시 5% 되지만 내가 저 밑에서 사게 됐을 때는 나는 배당 10%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을 같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포인트가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 폭락은 이런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정말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 주식이나 막 사가지고 그냥 왕창 물려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주식을 사서 물렸다라면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들이 알아서 다시 올려주게 되는 거거든요. 시장은 변동성을 크게 보이더라도 내가 어떠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느냐, 자, 단기적으로 끝낼 것이냐,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한꺼번에 몰빵 몰아넣거나 신용으로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시장은 다시 원상복귀 또는 그 이상으로 상승하게 될 테니까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지 말고 시장을 바라보고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자라고 자신있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이 조만간 가까이 다가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7%포인트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유가가 30%도 넘게 폭락세를 보였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변동성을 크게 확장한 그런 마지노선의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보다는 일단 정부 정책에서의 어떤 그동안 악끌었었던 정책들이 다 튀어나올 거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서의 기대감들을 다시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주가 급락에 대한 비상대책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나타났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진행이 된다면 이제는 공매도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래서 주가에 대한 방어가 나타나게 될 테고요. 지금 주가의 방어가 나타나게 된다면 공매도를 때리고 있던 사람들의 환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회 잘 살려보시기 바라고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생각돼요. 우수수 떨어진 은행주들, 사실 이 은행주들의 수익성은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나빠지긴 하겠지만 돈놀이를 하는 이런 금융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금리가 낮아져서 망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주가가 내려간 시점을 이용해서 배당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하기 좋은 위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은행주뿐만 아니라 대형주들, 배당을 주는 성장주들, 좋은 기업들에게 다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면 급락할수록 이런 기업들의 매수 매력도는 더욱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당국이 시장보다 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보통 시장 기능이 와해될 때 통제가 이루어지는데 왜곡된 결과를 낳게 된다.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져서 우르르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이다. 자, 통제, 규제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고요. 정책을 제대로 방향을 잘 잡아서 만들어주고 있느냐가 시장의 방향을 정확하게 결정을 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도 뉴스 그리고 뭔가 유튜브 기타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전부 다 시장의 폭락을 다루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공포심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제는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현명한 투자자들은 잘 버텨내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찾게 되실 겁니다. 저는 여전히 주식을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큰 대세 상승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당장 오기는 어렵다. 워낙 바닥을 잡아야지만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세 상승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을 지금 당장 맛보기 어렵겠습니다만 저점권에 대한 이런 기회들을 놓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점에 주식을 사놓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죠. 주식은 쌀 때
많이 하락했을 때 사놓게 되면 그 언제 팔더라도 나는 비싸게 파는 것이 된다. 주식의 가장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기회를 잘 찾는, 기회를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 아침 시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기운 내시고 힘내시고 네, 시장과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